YTN 라디오 이동현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쇼미더 정치 시간입니다. 최재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어제죠. 김종인 전 총괄 선대위원장이 사퇴를 했는데 우리 김재섭 비대위원이 김 전 위원장하고 사이가 가까우시니까 그 이후에 연락해 오셨나요? 아니요, 연락을 아직 못 드렸고 저 아니어도 아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연락을 하실 것 같아서 아직은 못 드려봤는데 조만간에 한번 연락을 드려보고 한번 찾아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밤부터 이런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왔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 모양을 보고 김 비대위원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이거 뭐 약간 사실 이제 제가 지지난해요. 이제 벌써 지지난해 6월에 비대위가 뜨고 나서 6월 달에 비대위가 뜨고 나서 한 1년 정도를 굉장히 뭐 당내 개혁 작업들을 많이 했었고 이후에 한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30대 당대표가 선출이 돼가지고 국민의힘이 탄핵 이후로 보수 정당이 처음으로 민주당을 계속 지지율에 있어서 리드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보수 정당을 지지했던 저로서도 낯선 경험이고 그 안에 있었다는 게 좀 자랑스럽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뭔가 그 신기루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게 뭔가 대선을 이제 60여일 앞두고 어떤 계속 파행을 겪고 그 안에 어떤 저희가 하려고 했었던 개혁 작업 같은 것들이 다 이런 분란, 갈등 내지는 뭐 대선 이런 걸 다 덮여버리는 것 같아가지고 그 가운데서 또 김정은 위원장이 사퇴를 하시고 이준석 대표는 또 사퇴 그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1년 반 동안 뭐 했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가장 큰 발단은 김 전 위원장의 연기 발언이었다 이런 얘기가 많던데 네. 많은 전문가들이 그 발언은 실수가 아니냐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좀 그게 의총에서 했던 발언이잖아요. 자칫 후보를 좀 폄하할 수 있는 뉘앙스로 들리긴 하지만은 사실 이제 참모들이 많이 쓰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 총괄 선대위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무대 밑에서 그 연출을 담당해가지고 너는 저기가 뭐 너는 저쪽으로 가, 너는 카메라 담당해, 음향 담당해 해가지고 역할을 배분하는 사람이고 그 대통령 후보는 무대 위에 혼자 올라가서 말 그대로 무대를 이끄는 배우이자 연기자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아마 김정은 위원장은 연기라는 표현을 분명히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원래 참모들이 많이 쓰는 내용들이니까. 비공개 자리에서 하셔야지 그러면. 근데 그게 그래서 근데 이게 그 일반 사람들이 듣기에는 저희들이야 뭐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연기라는 표현이 그렇게 어색하지 않지만 이게 자칫 후보에 대한 폄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거 자체는 표현 자체는 적절하지 않았지만 뉘앙스 자체는 후보는 정말 연기에 충실한 사람, 나머지 조연들은 연출에 충실한 사람들 이렇게 알겠습니다. 저는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그 발언이 실수라도 이 뭐 선대위원장이 사퇴하고 당대표가 뭐 뭘 했어도 이렇게 당대표 사퇴하라라고까지 가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이 잠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잠깐 좀 변화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꼰대 정당이고 도로 새누리당으로 놀아갔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좀 이렇게 청년 정치인으로 당은 다르지만 성공하길 바랬는데 이번에 좀 어려움을 좀 힘들어도 좀 국민의힘의 근본적인 변화를 좀 추구하고 장기적으로 정당 혁신을 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쉽진 않겠지만 사실 바라고 국민의힘은 후보 하나 잘못 뽑아가지고 지금 대선은 물론이고 당까지 망하게 생겼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아니고요. 자꾸 민주당에서 이준석을 응원해 주니까 자꾸 이준석 뿌락치라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아니 제가 이준석 대표라는 사람을 응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젊은 변화의 상징 그런 것을 이제 우리 정치의 변화를 응원하는 것이죠. 사실 저도 굉장히 낯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히려 선배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원래 대선이 이런 겁니까? 근데 물어봤는데 제 선배들도 사실 이런 대선은 처음이다. 이런 선거 자체가 처음이다라는 말들 많이 해가지고 어떻게 갈피를 잡아야 할지 모르는 게 제 생각인데 이준석 대표가 말하자면은 바깥에서 했던 얘기들을 쭉 지켜보면 결국 선대위 개편해라, 슬림화해라, 결국 그 얘기를 계속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걸 내부에서 했었으면 더 좋았겠죠. 그게 잘 먹히고 정말 그 작용으로 그 효과로 인해서 선대위가 슬림해지고 좋아지고 했었으면 좋았을 거지만 그 이제 뭐 방송에서 이야기되고 하다 보니까 안에 있는 의원들이 이거는 선거를 도와주는 게 아니다. 이거는 오히려 선거를 망치는 거다 해가지고 이제 의견 차이들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건데 글쎄 오늘 지금 의총에서 사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이준석 대표가 해명하고 또 길게 토론하자고 하고 있으니까
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선대위의 문제 이런 것이 저희가 선대위가 꾸려지고 한 달 안에 있었습니다. 그 얘기가 있고 바로 많은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사퇴를 하시고 자리를 비웠죠. 그래서 실제로 선대위가 슬림화해졌는데 이거는 뭐 당대표가 그 얘기를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얘기 이후에 왜 변화가 없었냐. 그게 더 중요한 것 같고 아니 윤석열 후보는 사실 우리도 지역구에서 출마를 해봤지만 후보자가 되면은 이렇게 자세를 낮추는 게 기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안고 가고 나랑 뜻이 안 맞아도 내가 숙이고 나를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데 본인이 후보인데 다 온 사람들 이렇게 밀어내고 있으니까 무슨 선거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뭐 지켜보는 뭐 당으로서도 예.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지금 댓글에 오늘은 김재섭 이야기를 좀 많이 들읍시다. 이런 댓글이 많이 있는데 그 이야기 하기 어려울 때 하세요. 평상시에도 많이 좀 주시지. 네, 그 이준석 대표가 의총 나와서 네. 연습 문제 표현이 불편했다면 사과하겠다. 네. 명령 안 나면 복귀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네. 연습 문제라는 표현도 사실은 후보가 듣기에 또 후보 주위 사람들 듣기에 상당히 좀 불편하고 오만하게 들릴 수 있죠. 아, 물론이죠. 네. 예. 뭐 사실은 다른 표현으로 뭐 승리를 위한 제안을 드렸다든가 네. 그렇게 해서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네. 그래서 이 대표도 나름 지금 선거 기간에 특히 이 대표 입에 지금 다 집중해 있잖아요. 이럴 때에서 좀 말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 대표 생각 확고한 것 같아요. 나는 물러나지 않겠다. 네. 그런데 뭐 원내 인사들은 물러나야 된다. 그 생각이 또 확고한 것 같고 그러면 당 수습이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이게 사실 그러니까 저는 그 전제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가 본인이 사퇴를 하든 안 하든 일단 사퇴는 안 한다고 분명히 말은 했지만은 사퇴를 하든 안 하든 그게 의원들과의 토론을 통해서 본인 스스로가 이거 사퇴를 해야 되는 시점이구나, 사퇴를 해야 되는 명분이 있구나라고 생각이 되면 본인도 사퇴를 하겠죠. 그래서 저는 무제한 토론하는 거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누구에게 더 잘못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공개 토론하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의총에서 지금은 비공개로 진행이 되고 있지만 공개로 하자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무제한으로 하자고. 저는 그런 접근으로 사실 끊임없는 토론밖에는 답이 없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 저희가 이 사퇴라고 하는 것이 당연상규상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죠. 네, 당원 소환제를 통해서 사실상의 탄핵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게 선거 2달 앞둔 상황에서 전당원 투표하고 당원 소환제하고 하는 것이 지금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원내에서 이준석 대표를 압박해가지고 사퇴 결의안, 사퇴 촉구 결의안 이런 거를 만들어서 이준석 대표를 여론으로 압박하는 방법은 있더라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준석은 멘탈이 갑 중에 갑이잖아요. 약간 이게 즐기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이 사람의 멘탈을 약간 연구 대상이다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이준석은 그거에 아랑곳하지 않고 본인이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지 않습니까? 내가 못할 말을 한 게 아니지 않느냐. 선대위 개편 얘기한 거고 당연히 해야 되는 얘기들을 한 건데 그걸 왜 말 못하게 하느냐라고 자기 확신이 뚜렷하기 때문에 어떤 확실한 납득이 될 만한 명분이 있지 않으나 이준석은 사퇴하지 않을 거고 물리적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2030 청년을 포함해서 이준석 대표를 응원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있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그렇게 함부로 이준석 대표를 나가라라고 하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고 그게 선거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근데 같습니다. 지금 나가라고 하고 있는데요, 뭐 현실적으로. 근데 이제 지금까지 워딩은 앞으로 또 같은 일이 반복되면은 뭐 사퇴 압박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당장 나가라라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확인한 것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으려고 하지 않을까. 근데 이런 모든 상황이 지금 뭐 상대당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우리가 뭐 좋아할 일은 전혀 아니고 우리는 그냥 묵묵히 정책 얘기하고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되는 아주 조심스러워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최지은 대변인 이야기처럼 다시 화합할 수 있을까? 아까 제가 윤희석 공보특보랑 인터뷰하면서 그 울산 때처럼 극적 화해 가능하냐니까 불가능하다고 탁 끊어버렸거든요. 김 비대위원 생각 어때요? 저도 그때처럼은 안 되겠죠. 그거는 사실 냉정하게 얘기해서 어렵죠. 울산만 해도 사실 여러 가지 불만들이 있었고 그 불만을 어쨌든 잘 이렇게 마무리를 했던 뭐 이렇게 회동으로 평가가 되는데 사실 그간에 더 많은 감정의 골이 깊어졌고 사실 이제 이준석 대표가 그때처럼 선대위로 다시 와서 업무를 한다 그래도 그렇게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닐 겁니다. 아무리 정치인들이
뭐 서로 겉으로 잘 지내고 한다 하더라도 이미 감정의 골들이 깊게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유일하게 이거를 굉장히 냉정하게 바라봤을 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바라봤을 때 이준석 대표도 타협점을 찾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만약에 이번 대선에서 진다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과연 여기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자유로울 수 없죠. 예.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 생명도 사실은 이 대선과 끝남과 동시에 굉장히 불투명해지는 것이거든요. 이준석 대표는 어떤 식으로든 대선 승리에 기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지고 볶고 싸우든 뭘 하든 해야 사실 본인이 그 다음에 스텝을 노려볼 수가 있는 것이지, 만약에 이 정도로 감정 골이 깊은 상태에서 3월 9일 대선에 갔다. 그 만약에 대선에 졌다라고 하면 이준석 대표도 그 다음에 정책 행보가 깜깜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그래서라도 저는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든 타협점을 찾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도 그동안 당대표였지만은 뭐 권한은커녕 논의도 같이 안 해주는 상황에서 당대표인데 만약에 대선을 졌다 그러면은 결국은 당대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좀 제대로 해보자. 나의 아이디어는 이런 데 좀 반영을 해달라. 이러면서 이 얘기가 지금 나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원인을 따져봤을 때는 결국은 후보의 문제지, 이걸 당대표의 책임으로 오히려 책임을 면할 수 있지 않나, 지금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해도 어차피 선거가 지면은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인데 하려고 했던 것을 보여주면서 얼마나 후보가 무능한지가 더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뭐 타협점 얘기를 두 분이 해줬으니까 어제인가요? SNS에서 이준석 대표가 환멸을 느낀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무운을 빈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타협점으로 선대위 복귀는 안 해도 된다. 그러나 당신이 맡고 있는 당 대표로서의 당무만 잘 봐달라. 대신 방송에만 나가지 말아달라. 그 정도 타협점. 뭐 정치라는 게 원래 타협의 산물이니까 그런 거 불가능할까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뭐 타협은 되겠지만 그 내용은 아닐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사실 방송에 나가지 말아주십시오 하는 거는 앞으로 말을 하지 말아주십시오라는 소리인데 그게 사실 납득되지는 않을 거예요.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굉장히 웃길 수 있어요. 그래서 아니 그건 비공개로 해야죠. 비공개 회동으로.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아마 갑자기 그 타협의 결과로 이준석 대표가 두문불출하기 시작했다. 그것도 좀 이상할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더 약간 긍정적인 방향으로, 약간 발산하는 방향으로 타협점을 찾아질 것 같아요. 오히려 이렇게 숨기고 감추고 나오지 않고 네거티브한 방식이 아니라 어떻게든 이준석 대표가 선거에 도움을 주는 포지티브한 방식으로, 적극적인 방식으로 저는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윤석열 후보가 청년 홀대 논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했는데, 이게 어제 윤 후보가 참석한다고 고지를 하고 참석하지 않고 스피커로, 휴대폰 스피커로만 참석했다가 지지자들이 발끈한 뭐 그것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박성중 의원이 뭐 사퇴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이후에 박성중 의원 발언이 뭐 시골 발언 또 뭐 이렇게 지방 청년 이렇게 또 왜 또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더 시끄러졌어요. 제가 부산에서 지역구가 있는 그렇죠. 부산 지역구네요. 정치인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일보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일간지인데, 부산일보 같은 경우에 시골이라서 전화번호가 없다, 전화가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고, 또 시골 사람들은 잘 모른다. 이렇게 시골 사람 부산 청년들한테 시골 사람들은 잘 몰라서 화상회의를 할 수가 없다는 식으로 발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이거 부산 시민으로서 이분들은 부산은 항상 누가 나와도 공천이 되고 뭐 공천만 되면 당선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무시해도 어차피 찍어준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막 하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결국은 이제 윤석열 후보가 뭐 하루 전에 국민들 앞에서 쇄신하겠다라고 해놓고는 다시 2030 이런 회의에서도 태도나 자질이 전혀 변하지 않은 걸 보여주고, 여기에 대한 해명도 정말 가관이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지금 이준석 대표도 사퇴하고 이러면서 무슨 2030한테 표를 얻겠다고. 정말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리고 부산 시민들한테 사과하십시오. 네, 제가 사과할 자격이 된다고 하면 사과를 하겠습니다. 얼마든지 제가 사과를 드릴 수가 있는데요. 박성중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잘못한 거고 100번 잘못한 거고 발언도 부적절했고요. 애초에 후보가 온다는 것을 확정적으로 이 청년들한테 고지를 했다는 거, 뭐 실무자 책임이라고 하지만 그 정치인의 이야기가 아니죠. 실무자가 잘못했기 때문에 나는 책임이 없다. 이거는 정치인의 언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박성중 의원은 무조건 잘못했다고 생각하고요. 윤석열 후보가 이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알았건 몰랐건 이건 잘못한 겁니다. 그 하필이면 선대위 해산한 날, 그렇죠. 그리고 주요한 메시지가 2030에게 더 다가가겠다고 메시지를 냈었던 거라면 알았건 몰랐건 다 후보의 책임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훨씬 더 예민하게 봐야 된다. 우리가
지금 20대 30대가 예를 들면 이준석 대표가 돌아온다. 20대 30대를 위한 좋은 정책들을 내놓는다 해서 20대 30대가 돌아오면 그렇게 또 산수적으로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왜 집권을 못했겠습니까? 훨씬 더 그리고 진정성 있게 다가가야 되거든요. 제가 김재섭 위원장님의 그 진정성은 믿는데요. 우리 부산의 18개 지역구 중에 15지역구가 국민의힘 국회의원입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이 상황에서 이런 방구도 안 하는지 그분들이야말로 뭐 국민의힘의 잘못된 부분을 좀 부산 시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당 얘기 잠깐 좀 해보죠. 민주당에서 3선 이상 동일 지역구 출마 금지 이런 공약 지금 검토한다 그러고 또 청년 공천과 관련한 혁신안 아마 공천할 때 청년을 뭐 몇 프로 이상 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던 것 같은데 네. 먼저 3선 이상 동일 지역구 출마 금지 그 정치 개혁 공약으로 여러 번 언급이 됐긴 했습니다만 당장 민주당만 해도 한 40여 명 여기 대상자거든요. 네, 약 25% 정도의 국회의원들이 해당이 되죠. 그분들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아직까지 이게 결정은 안 됐고 네. 혁신위에서 지금 뛰어났지만 예. 어떻게 이제 동의되고 당 내에서 또 여러 가지 내부 갈등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우리가 이거를 반드시 한다라고 결정된 건 사실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지금 선거 와중에 당내 내부 분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의 혁신에 대한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좀 힘을 받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3선 이상 되신 국회의원들 중에 훌륭한 분들이 많으세요. 예. 그분 보고 이제 그분들에게 정치를 그만하시라 이런 게 아니라 예. 한 지역구에서 3선 이상 하셨으면 이제 험지에 가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광역단체장 뭐 이렇게 아니면 정부의 리더십 이런 여러 가지 뭐 당의 리더십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한 지역구에서 한 3선 정도 하면은 어느 정도 기득권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4선 때 얼마만큼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지도 약간 의문이 들고 오히려 이런 분들이 안 나오시면은 뭐 청년이라든지 신인들이 오히려 들어오면서 더 큰 경쟁, 변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훌륭한 분들이지만 또 다른 길을 열어드리고 무조건 나오시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건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아마 그 해당되시는 국회의원들을 제외한 우리 국민들은 대다수 찬성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네. 이번에 이런 정당 개혁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청년에 관한 거 지금 보니까 39세 이하, 그러니까 만 39세 이하 우리 나이로 한 40세 이하가 되겠네요. 이하의 청년들에게 20% 공천을 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청년 공천 할당제 같은 건데 그 국민의힘에서 특히 하태경 의원, 이준석 대표가 뭐 여성 공천 할당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했잖아요. 같은 논리로 여성은 이게 성별이 여성이라고 할당해 준 게 말이 안 되면 젊다는 이유로 공천을 할당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조금 다르게 봐요. 예. 저는 좀 본인이 다르게 청년이어서. 아니요, 저는 물론 사실 지금 39세가 거의 그러니까 30대 중반이 넘어가는 와중에 청년의 이름을 불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죠. 저희는 청년 기본법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정치권에서 보면 청년이지만 민주당은 뭐 만 45세까지 청년으로 불리던데. 최근에 40으로 바꾸는 걸로 바꿨어요? 동의를 했습니다. 예. 저희도 이번 지방선거 말고 다음 예, 그 총선 때부터요. 근데 물론 뭐 어떤 퍼센테이지를 정해서 딱 줘야 된다 이런 거보다는 사실 지금 저희 당원 당규에 청년 그 비중을 뭐 몇 퍼센트 이상으로 한다가 당원 당규에 정해져 있어요. 근데 뭐 그래요? 지켜지지 않았을 뿐이지. 그동안도 여성 얼만큼 한다, 뭐 청년 얼만큼 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적어도 이제 청년과 관련돼서는 좀 역할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물론 여성도 우리가 이건 법에 정해놨잖아요. 이거 당원 당규가 아니라 여성 무조건 비례대표 1번으로 가게 돼 있고 이거는 뭐 법으로 정해진 부분이니까 더 왈가왈부할 것이 없는 것이고 어느 정도 정책적 배려가 있었던 것이겠죠. 여성의 어떤 정치적 참여를 확대하는 어떤 큰 발판으로 하는 것이 또 그거였으니까 마찬가지로 정치권이 끊임없이 청년들에 대한 요구, 수요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기성 정치인들에 대한 반감이 있는 것이고 우리도 정치적으로 훈련된 어떤 청년들을 보고 싶다. 갑자기 끌려와서 이상한 발언 SNS 캐져가지고 갑자기 또 사퇴하고 이런 거 말고 좀 젊었을 때 기회를 부여받고 차근차근 올라온 그런 정치인들을 보고 싶다라고 한다 그러면 최소한의 배려들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입 장벽이라고 하는 것이 청년들이라고 하면 인지도라든지 아니면 정치권에 들어올 만한 어떤 뭐 기회라든지 이런 것 자체가 너무 부족하잖아요. 뭐 그런 의미에서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성 공천, 여성 할당제에 대한 생각은 바꾸시나요? 저는 뭐 지금 몇 퍼센트제인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있는 수준이라 그러면 저는 예. 납득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우리가 정책 공약하면서 토론해 보기로 하고요. 댓글에 3선 이상 금지해야만 국민의 눈치를 본다 이런 댓글이 있었는데 혹시 오해하실까봐 3선하면 뭐 무조건 다른 데로 가라가 아니고 연임입니다. 세 번 한 연속했을 때. 지역구에서.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한 번 당선되고 그 다음에 떨어졌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또 그러니까 또 여기 나가시다가 험지 출마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박수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지역구를 바꾸면 그것도 상관없다 이 네. 말씀이잖아요. 예. 하여튼 뭐 민주당이 확정한 건 아니니까 좀 지켜보고요. 어제도 우리가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탈모 건보 적용 공약 이게 뭐 상당한 박수를 받고 있는데 다만 어제부터 건강보험의 재정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만일 이걸 적용하게 되면 그런 우려를 표현한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재정의 의료 그 위험까지는 좀 과도하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소상공인 하면서 윤석열 후보가 50조, 뭐 김종인 전 위원장이 뭐 100조 이렇게 아무런 뭐 구체적 대안도 없이 얘기하셨던 분들이 이 탈모 건보 이 약 해봤자 얼마나 들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파퓰리즘이다 하는 거는 왜 그때는 아무 말씀 안 하셨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과도하고 사실 그 탈모 공약은 아직까지 어디까지가 적용되는지 뭐 기준 대상을 아직 우리가 발표한 게 아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신중하게 해야죠. 무조건 하는 것보다는. 근데 다만 다른 나라에서도 뭐 질병으로 인한 탈모라든지 그 기준과 대상이 다를 뿐 일부는 적용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그런 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 탈모에 대해서 이게 뭐 포퓰리즘이다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 삶의 질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게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에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원하시는 것을 반영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정치인과 그 공약을 만드는 자세라고 생각을 하고 뭐 무조건 포퓰리즘이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럼 좀 구체적으로 건강보험의 재정을 어떻게 개혁할 건지 이런 논의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제가 보니까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 대변인들 대부분이 이거 찬성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홍준표, 나경원 다 찬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시민단체나 언론계에서 반대 목소리는 없지 국민의힘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왜냐면 이건 표가 되거든요. 뭐 냉정하게 얘기해서 그렇죠. 뭐 이게. 그럼 먼저 선점을 하셨어야죠. 그러니까 이제 털퓰리즘이라고 하는 건데 뭐 모퓰리즘이니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건데 표가 된다는 얘기는 한편으로는 정치인이 이걸 반대하기가 또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뭐 저는 반대합니다. 일단 머리가 숱이 많아요. 볼일이 많아서 물론 뭐 저는 좀 풍성하긴 한데요. 뭐 그것도 있겠죠. 그것도 있는데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아까 말씀하신 50조, 100조 저희 그 왜 대안이 없겠어요.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그때 저희가 기금 마련해가지고 주겠다고 이제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대안 분명히 있는 것이고 아니요 김종 위원장님이 그 당시에 말씀하셨었어요. 그래서 그게 분명히 대안이 있는 것이고 그거는 또 건강보험 재정이랑은 또 다른 내용이잖아요. 애초에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 돈 많이 쓴다고 그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이 갑자기 좋아지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건강보험은 건강보험대로 우리가 따로 놓고 판단을 했을 때 삶의 질 말씀하시는 삶의 질 좋죠. 누구에게나 삶의 질을 올릴 수 있는 건강보험 제도가 마련된다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그 삶의 질 때문에 누군가는 생명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것이 문재인 케어가 들어오면서 MRI라든지 상급병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하면서 2급 항암제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못 받았다. 일의 선호가 있고 중요성이 있으니까 그 그럼요. 말씀하는 게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만나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지은 대변인, 김재섭 전 비대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